예,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문제 풀담한 거 계속 이어서 풀고요. 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까지 풀었죠? 12번 2013년 기출문제까지 풀었고요. 이번에는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자, 이 문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문제죠. 주사업장 총괄납부입니다. 아시겠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과표에 안 잡힙니다. 주통영의 의리도매업의 2015년 2기 과세기간에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사는 상품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며 전액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7월 13일에 직매장 매출액, 이거 중요하죠. 7월 13일에 직매장 매출액 500만원이 원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잡혀야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7월 25일 외상 판매액인데 매출 내누리 300만원 포함해서 4천이래요. 7월 25일 뭐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4천만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다음에 3,700만원만 잡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월 10일이죠. 하치장 반출액이래요. 하치장 오늘이 직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9월 10일 날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에 증여한 샘플, 견본품은 언제나 과표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판매액인데요. 이거 제가 항상 실질 공급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10월 13일 날은 실질 공급은 200만원 했으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과표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11월 26일 날 우리 누나 생일이네.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부가세 과표는 자신의 매출액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비품액을 팔더라도 당연히 과세표준은 잡히고 부가세 내시는 거니까 1,000만원 들어가고요. 12월 11일 날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상품이라고 해서 이거 한마디로 개인적 공급인 12월 11일 날 500만원과 시가 600만원 중에 고민 말고 당연히 시가 600만원을 써주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12월 14일 날 장려금품 한마디로 금품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준 거거든요. 판매 장려품으로 대리점에 증정한 것은 오히려 과표에다가 제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12월 그래서 14일 날 과표에 집어넣는 금액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해 주시면 우리 회사의 과표는 500, 5천, 800만 원이 나오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14번 문제 풉니다. 14번 문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죠. 결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항상 이제 크로스로 부가세 배운 김에 소득세하고도 비교해보고 법인세하고도 비교해보는 크로스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는 꽤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이 크로스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한번 수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갑의 일기 매출 및 기타 손익거래이다. 이 자료에 의해서 갑의 일기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과 동일 기간에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아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마디로 14번 문제 한 문제에서 총수익 금액도 물어봤고요. 그와 동시에 부가세 과표까지 물어본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죠. 자, 첫 번째 전자제품 판매 수입 제품 제조회사로부터 수령한 판매 장려금이 700만 원이 있대요. 이 판매 장려금 수령한 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가세에서는 이 700만 원이 물건판 대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판매 장려금을 수령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과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막 판매 장려금 설명한 것은 준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끝나기 직전에 제가 왜 받은 사람은 과표에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700만 원은 물건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거에 대한 다이렉트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과표에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 내누리는 500만 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는데 이건 차감하셔야죠. 그러니까 8,200만 원에서 500만 원 차감하시고요. 얘도 8,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을 하는데 문제는 부가세에서는 판매 장려금이 자신의 공급에 관련된 대가와 다이렉트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판매 장려금 받은 거 말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는 계속 준 사람 얘기한 거고 이 문제는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수익 금액은 원래 사업소득에서는 모든 그 물건 판매에 관련된 것들을 받은 것을 싹 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판매 장려금도 자신의 과표에는 소득세에서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사무용 비품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350만 원인데요. 사업소득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것만 총수익 금액이 잡히는 데 반해서 얘는 남한테 돈 받고 팔았으면 무조건 10%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니까 350만 원이 잡히고요. 3번 보시면 자산 수중익인데요. 제품 제조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받은 사무용 비품이라고 해서 우리 그 사업 수익 금액에서는 자산 수중익이 자신의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자신의 그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잡히는데요. 여기 가로 열고 제품 제조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이씨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200만 원을 집어넣어야겠네요. 근데 부가세에서는 남한테 공짜로 자산을 받는다고 해도 과표에 들어갈 리가 없죠. 당연히 부가세 내시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4번 보시면 갑이 가사용으로 소비한 가전제품의 장부가액은 80만 원이지만 이걸 소위 가사용 소비라고 해서 120만 원의 시가를 가사용 소비라고 집어넣습니다. 가사용 소비. 자, 이걸 가사용 소비라고 하는데 반해서 우리 부가세는 그냥 소위 개인적 공급이라고 부르죠. 개인적 공급. 어차피 과표에 포함되는 건 매 한 가지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합계를 내시면 사업소득은 8,02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과표는 7,470만 원이 잡히는 문제입니다. 참 좋은 문제네요. 꽤 오래된 문제, 거의 이제 16년 전 문제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참 좋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좋은 유형의 문제가 뒤에도 하나 더 있으니까 제가 15번도 푼 김에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최나리 씨의 이기 손익계산서 관련 자료이다. 자료에 의하는 경우 최나리 씨의 이기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과 부가세 가세표준을 구하면 각각 얼마인가. 이거는 딱 10년 전 문제군요. 그래도 참 좋은 유형의 문제이긴 합니다. 사업소득 관련된 금액, 그 다음에 여기는 부가세 가세표준. 한번 풀어볼게요. 양가로 1번에 매출액이 5천만 원이네요. 근데 가로 열고 최나리 씨가 금전으로 수령한 판매 장려금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 할인 100만 원은 이미 차감됐으니까 100만 원은 건들지 말자고요. 그러면 얘는 사업소득은 그냥 받은 거 싹 다 넣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가세 과표는 판매 장려금을 받은 것은 자신의 물건 팔고 받은 건 아니니까 그만큼을 이렇게 빼십니다. 자,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다시 몇 번 설명드리는데요. 앞 시간에는 판매 장려금을 준 사람, 즉 100원짜리 김치 팔고 3원 정도를 판매 장려금으로 거슬러 주더라도 과표는 100원이 다 잡히는 데 반해서 이렇게 거꾸로 판매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물건 팔고 받은 돈은 아니니까 오히려 물건을 받고 받은 거죠. 물건 팔고 받은 게 아니라 마트 주인 입장에서 많이 사줘서 고맙다고 판매 장려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과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앞 문제하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업무와 관련 없이 기증받은 제품의 시가라고 해서 비품의 시가라고 해서 사업 관련성을 워낙 따지는 사업소득 금액은 당연히 총수익 금액에 안 들어가고 이것도 물건 판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돈을 받지. 그래야 과표가 나오지.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기증받은 비품의 시가니까 부가세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부가세는 판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3번 보시면 비품의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장부가액 300만 원, 처분이익 50만 원이네요. 그래서 3,350만 원인가 보군요. 근데 사업 관련성을 따지는 사업소득에서는 이 비품의 매각대금이 들어갈 리가 없고요. 거기와 달리 부가세에서는 한마디로 300만 원짜리를 350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350에 10%를 부가세 내야겠죠. 맞죠? 4번 보시면 가사용으로 소비한 자가생산 제품 시가가 80만 원이 원가요. 시가가 150만 원이니까 요거는 가사용 소비라고 부르고 요거는 소위 개인적 공급이라고 불러서 시가를 사이좋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매출 채권의 회수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 이자를 받습니다. 요거는 사업활동이 있다고 보고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이거 그냥 이자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라면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금융소득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사업 관련하여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들어가는데
얘는 연체이자는 안 들어가죠. 장기 할부는 들어가죠. 현금 박치기로 팔았으면 100원, 한 달이나 두 달 외상으로 팔았으면 120원, 장기 할부로 팔았으면 현재 가치까지 싹 다 더해서 150원이면 그때는 다 이자 20원, 5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연체이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최나라씨, 최나리예요, 나라예요, 나라구나. 최나라씨가 생산한 제품은 100만원짜리인데 이걸 이조국씨가 생산한 제품하고 서로 맞교환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네요. 이거 중요하죠. 이렇게 맞교환하면 교환거래에서 소득세에서는 받은 거 시가인 120만원, 부가세 시가인 준거 시가인, 부가세는 준거 시가인 100만원이 잡힙니다. 양가로 7번 유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되면 5,320만원, 얘는 5,400만원인가요? 예, 5,400만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빈출 유형 1번을 마쳤고요. 이제부터 빈출 유형 2번,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입니다. 이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의 일부는 벌써 앞에 문제에서 이미 설명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몇 강이었죠? 9강이었던가요? 수출할 때 미리 선수금을 받아서 미리 환가를 하면 그게 과표에 그대로 잡힌다거나 이런 것도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설명했더라? 수출, 과세, 그러니까 수입할 때 과세 표준의 뭐 관세 가격만이 아니라 모든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싹 다 더해서 마지막에 10% 곱한다거나 몇 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3페이지 1번에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을 일단 한번 봅시다. 양가로 1번에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현금 박치기로 받으면 100원, 한 달 외상 조건으로 팔면 110원, 그러면 나의 과표는 현금으로 팔면 100원, 외상으로 팔면 110원. 고민하지 마세요. 110원까지 포함해요. 이자까지 포함. 자, 거기 써있네요. 공급한 자의 총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현금 판매하면 100원이요. 외상 판매는 두 달 조건으로 120을 받는다면 나의 과세 표준은 120이라고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등이라고 해서 이것도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입니다. 왜 아까 앞 시간에 문제 하나 풀지 않았어요? 현재 가치의 할인차까지 포함해서 싹 모든 총액을 더해야 한다고 그랬죠. 3번 재화 수입인데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그러니까 수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더하고 마지막에 10% 부가세 과표를 보고 곱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수업 목적으로 어떤 제품에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붙느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수입품에 이 모든 게 붙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관세만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주 2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건데 이거는 주 2하고 주 3하고 있다 같이 배우시면 쉬워요. 뒤에 2014년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이따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양가로 5번은 앞 시간에 이미 문제 하나 풀어버렸죠. 수출 시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인데 1번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이미 원화로 받아서 이미 환가를 하면 그 환가한 금액, 즉 환산한 금액이 그대로 과표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공급 시기 이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판 다음 이후 외상 매출금으로 남아있다가 그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죠. 이렇게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기타 외국한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는 경우는 공급한 날, 나중에 받는 날 당연히 아닙니다. 현금주는 아니니까요. 공급 시기인 주로 선적일이나 기적일이겠죠. 선적일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기타 거래는 뭐 조금 중요성은 낮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기부채납된 가액인데 기부채납이 뭔지 아세요? 기부채납이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거든요. 처음 얘기하나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학교가 기숙사를 지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삼성 레미안은 아파트 회사군요. 뭐 이렇게 현대건설 같은 거를 들어오라고 해요. 자기 회사에. 그래서 그냥 빈 땅 네가 마음대로 건물 지으라고 하죠.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국가에다가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이 건물을 팔고 현대건설은 건물 지은 대가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갑자기 학교가 야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건물 지은 거 내가 공짜로 받으면 안 되냐? 이런다고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되게 당황하겠죠. 아, 내가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왜 너한테 돈을 못 받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물론 이런 말은 다 건물 짓기 전에 다 했겠죠. 그러면 국가가, 아니 학교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공사 대금은 뭐 1,000억이든 2,000억은 못 주지만 네가 이걸 나한테 그냥 기부해줘 버리면 내가 이 기숙사에 대한 한 20년 동안의 운용권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지금 당장 공사 대금 1,000억은 못 받아도 이 기숙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기숙사료를 받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부채납,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학교 입장에서 설명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설명이겠습니까?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 설명이에요. 기부했다는 소리니까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큰 회사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있는 회사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기부채납된 가액, 즉 내가 그 건설사가 현대건설이 기숙사 지어준 그 가액, 기부채납한 가액 있잖아요. 그게 과표로 잡힌다고요. VAT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를 제외하고요. 2번 보시면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해서 이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왜 중국에 값싼 인건비를 쓰기 위해서 그 원재료 같은 거 거기다 넘기고 거기서 최종 가공을 해가지고 제3세계, 제3국에 또 뭐 수출하는 이런 경우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입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에요. 근데 실은 이게 영수열이 확실만 하다면 내가 중국에 원재료 보낸 게 과표로 잡히든 중국에서 완성된 가격이 과표로 잡히든 나의 세율은 0%니까 어차피 과표에만 영향이 있을 뿐 실제 부담세액이 느는 건 아니겠죠. 자, 거기 얘가 있는데 중국의 옷을 위탁 가공을 줍니다. 이런 말은 지난번에 했죠. 원재료 딱 주고 위탁 가공을 한다고요. 중국으로 보내는 원단 가액이 아니라 향후 옷 가공이 완성된 후에 완성된 제품의 최종 가액이 과표로 잡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그냥 바닷가 같은 건데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립 용역 제공하면 매입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 그다음에 BOT 방식. 제가 아까 왜 기부채납처럼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걸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라고 해서 BOT 비슷한 겁니다. 기부채납하고 BOT를 그냥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BOT 방식으로 건설한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 더하기 시설의 설치 가액, 그 기숙사 같은 거 짓는 데 들어간 총 금액을 얘기하겠죠. 곱하기 용역 제공 기간의 총 월수, 제가 아까 몇 년 동안 운영받으라고 그랬죠. 무려 20년 동안 운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240개월 분의 곱하기 단기 용역 제공 월수, 이번에 1개월, 2개월, 3개월 했다면 그 240분의 3을 해서 과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인 94페이지 좀 볼까요? 94페이지. 이 재화 수입식 과세 표준인데요. 이게 약간 이해하기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거 약간 까다로워요. 이게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나라의 인천항인데 아시겠지만 인천항에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세구역이라는 걸 제가 거친다고 얘기했었죠.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세금을 유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아무 세금을 안 붙여요. 일종의 여기까지는 외국인 셈이라고요. 외국. 우리나라가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나는 A라고 쳐요. A.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원단을 수입해요. 원단을 수입해요. 그럼 보세공장에서 원단을 수입해가지고 여기서 바늘질하고 실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보세구역까지는 수입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제가 안 본다고 그랬죠. 보세구역까지는 외국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보세공장에서 옷이 노란색 옷이 밖으로 나갈 때 이 보세구역을 딱 통과해서 우리나라 일반 구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수입. 그러면 이때 누가 여러분을 찾겠습니까? 세관장 할아버지, 웰컴 투 코리아. 세관장 할아버지가 찾으면서 이때 이제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붙이는 거죠. 수입에 대해서. 자, 잘 보세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입장에서요. 미국에서 원단이 들어올 때 그 원단 가격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 입장에서 미국에서 원단이 들어올 때 원단 가격이 얼마인지 알겠냐고요? 모르겠냐고요? 모를 리가 없죠. 내가 사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조금만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릴게요. 이 시점까지는 지금 수입으로 보니까 안 보니까 아직은 그냥 원단 가격을 모른다고 좀 가정 좀 해주세요.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이 원단 가격 내가 실은 알아. 나 실은 이거 50원이니까 알거든. 아는데 모른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보세 공장에서 최종 제품으로 완성된 다음에 이 경계선을 넘을 때 수입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을 넘는 순간 내가 얼마에 사와서 보세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80원에 만약에 넘긴다고 칩시다. 80원에 넘기면 그제서야 수입이 80원짜리가 됐네. 이 80원은 이렇게 구성된대더라. 이 80원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원당 가격 50원이라는 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이제 확인. 이 시점에서 50원에다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올 때는 해외에서 다량으로 제조하는 게 훨씬 더 쌀까봐 우리나라의 소위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그래서 얼마 전에 쌀도 우리나라에 쌀 들어오려면 무려 관세를 527%를 붙일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10,000원짜리 쌀 한 가마니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10,000원에다가 관세만 세금만 무려 52,000원이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즉 50원짜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관세.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뭔지 알죠? 제가 왜 아까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개별 소비세 있으면 싹 다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싹 다 더한 다음에 10%를 때려버리는 게 바로 이 80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94페이지 주 2번입니다. 재화 수입시 과세 표준이죠. 보면 외국 사업자가 우리나라 A, 나 아직까지는 보세구역입니다. A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박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그라미 1번 원자재, 즉 원단을 반입하는데 이 원단의 관세, 과세 가격, 한마디로 원단가가 50원인데 아직은 모른다고 쳐요. 왜냐하면 아직은 정식 수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동그라미 이 보세요. 검은색 동그라미. 그 그림 안에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보세구역에서 옷을 제조, 가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B에 있는 우리나라 일반 사업자, 이 사람한테 완제품 옷을 100원에 갖다 팔면 그제서야 이게 수입에 해당한다고요. 자, 근데 꽃표시 1번 보시면 이때 수입재화에 해당함. 이때가 바로 요 시점이거든요. 빨간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이 보다시피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화살표 보시면 세관장 할아버지는 이때 거래 징수라는 걸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의해서 수출할 때는 부가세가 붙어서 나온다,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오고 어느 나라에서 부가세 붙여야 한다고 했죠? 수입국, 여기 수입했잖아요. 수입했으니까 수입국에서 세관장 할아버지가 부가세를 붙인다고요. 근데 이때 수입재화의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인 원단가 50원에 관세가 20원 붙는다고 가정했나 보죠. 관세가 20원 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개별 소비세, 주세 등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등이 10원이 더 붙어서 결국은 이게 50 더하기 20 더하기 10, 80원짜리를 수입한 셈입니다. 맞죠? 물건 자체는 50원짜리인데 이런저런 세금 붙여서 80원짜리 사온 거예요. 나는 80원짜리 사와서 얼마에 팔았습니까? 100원에 판 셈이죠. 100원에 판 셈. 그러면 수입세금 계산서는 이 80원에 대해서 8원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으니까 지금 이윤을 얼마 남긴 거예요? 20원 남긴 거죠? 그거의 10%인 2원을 부가세를 나한테 가져가시면 돼요. 나한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2번 A와 B 사이 관계, 즉 A와 B 사이 관계에 80원에 사와서 내가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100원에 판 관계잖아요. A와 B 사이 관계 보시면 A와 B 사이 관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서 사업자 A가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과세 표준은 자신의 공급가에, 결국은 자기는 얼마에 팔았어요? A는요. 100에 팔았죠. 그리고 수입은 얼마에 해운 셈이다? 80원에 해운 셈이니까 100 빼기 80을 해서 20원만큼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총 정리해드립니다. 총 정리. 내가 원단을 사와요. 나는 50원인지 알고 있지만 아직은 X라고 하자고요. 왜 X라고 해야 하는지 아시죠? 이 선을 아직 통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100원에 넘겨요. 100원에 넘기는 순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세관장 할아버지가 너 이거 얼마짜리였냐? 50원짜리인데요. 거기 관세 얼마 붙었냐? 20원 붙었는데요. 이것저것 다른 세금 얼마 붙었냐? 10원 붙었는데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얼마에 사온 셈이 된다? 80원에 사온 셈이 된다. 그래서 세관장 할아버지가 80원에 대한 10%인 8원만큼 수입세금계산서를 띄어간다. 세금을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80원에 사와가지고 결국은 100원에 판 셈이니까
나는 지금 얼마 이윤을 남기는 거다? 20원 남기는 거니까 20원의 10%인 2원을 떼어가시면 결론적으로 국가는 80원의 10%, 20원의 10%여서 결론적으로 이 제품가인 100원의 10%의 10원 부가세를 누구한텐가는 받아가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수입제와의 과표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까봐 좀 천천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2014년에 CTA 기출문제니까 이제 뭐 CTA 시험은 당분간 1, 2년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회계사 시험은 여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 3번에 이 얘기 벌써 했었죠? 미리 받고 환산하면 그 가격이 그대로 과표라고 이건 이미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02의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 중요하죠. 그러니까 간주공급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매입세 공제받고 사온 이 볼펜을 우리 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하나씩 줘버리는 게 간주공급인데 하나씩 줘버리면 돈을 안 받았어도 10% 매출 부가세를 스스로 창출해서 내라는 게 간주공급의 취지잖아요. 그러면 뭐의 10%냐 이거예요. 뭐의 10%? 뭐의 10%? 일반적으로 이 펜의 시가의 10%죠. 자, 내용을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 보면 비상각자산인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시가의 10%, 반가로 2번의 상각자산은 소위 간주시가라고 다 아시죠? 이게 일회독이 아닐 테니까 간주시가는 취득가액 곱하기 1 빼기 25% 또는 1 빼기 5%씩 해서 경과 기간수를 곱하면 되고요. 꽃표시 1번에 보시면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하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명목가액을 다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가치와 더하기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따로따로 구한 회사가 있으면 그걸 싹 다 더해서 현재가치 270원에 현재가치 할인차금 30원을 따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두 개 싹 더해버려서 결국은 300원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꽃표시 2번 건물 구축물은 5%고 이제 2001년 규정 알 필요 없는데요. 2001년 전에는 이게 10%였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꽃표시 3번에 면세 일부 간주공급 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기 전체 매출액분의 당기 면세 매출액으로 전체 매출액분의 면세 매출액의 그 구분을 지으셔서 이걸로 이제 일부 전용을 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가로 2번 표의 양가로 2번 보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죠. 이건 좀 독특한 구조인 거 아시죠? 부산 공장에서 10억에 사와서 매입세 공제 1억 떼이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서울 직매장에 공짜로 반출을 하면 서울 직매장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30억에 파는 제도.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마치 물건을 판 것처럼 뭔가를 세금계산 선을 끊으라는 소리인데 그 뭔가를 얼마에 끊으면 되냐 이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반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가액을 그대로 끊습니다. 즉 부산에서 최종 제품을 서울로 넘길 때 그냥 10억을 그대로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10억. 자기가 사왔던 금액인 10억. 자, 근데 반가로 이번에 취득가액의 일정 금액을 가산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1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1억이나 2억을 집어넣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옮길 때 11억이나 12억에 넘겨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 개별 소비세 등 부과 제한은 개별 소비세 등 과세 표준에 개별 소비세 주세 등 싹 다 가산해서 간주 공급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까요? 95페이지죠. 95페이지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과세자인 주 A의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CTA 2014년 기출문제. 뜨끈뜨끈하죠? 문제는 좀 짧네요. 네, 문제는 짧지만 결코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고사장에서. 한번 볼까요? 주 A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커피 둘을 반입하여 뭔 소리야? 한마디로 외국에서 커피 둘을 사온다는 소리예요. 보세구역 내에서 이를 캡슐 커피로 제조합니다. 아까 왜 제가 보세공장 얘기했죠. 보세공장. 그리고 캡슐 커피를 보세구역 외의 우리나라 일반 국내 커피 판매 사업자인 주 B에게 9천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아까 이거 아닌가? 이거죠? 얼마에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9천만 원에 공급했어요. 얼마에 사왔는지 알아야죠. X에다가 관세 들어가고요. 관세.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뭐 있으면 싹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양가로 2번
이 수입 커피두에 대한 관세 과세 가격이 4,500원이요. 세관장은 4,500만 원이요. 세관장은 수입 커피두에 대하여 부가세 500만 원을 징수했대요. 그러면 한마디로 5천만 원에 사온 거네, 5천만 원에. 그러니까 부가세 10% 500만 원 징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500짜리에 이것저것이 500이 더 들어가서 5,000짜리 사와가지고 9,000에 판 셈이니까 여기 있는 세관장 할아버지는요, 딱 여기 통과하는 이 시점에 너 수입이구나 라고 해서 5,000짜리 사왔지? 5,000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야, 너 가운데 끼네. 너 결론적으로 5,000에 사와서 9,000에 팔았으니까 네 단계에서 얼마 창출했다? 4,000 창출했지? 너는 4,000에 대해서도 세금 내라. 결론적으로 세관장은 9,000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안 풀어본 학생들한테는 손도 못 대는 문제입니다. 한 번만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고요. 18번 문제죠. 내국법인인 주 A의 2015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부가세 과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기 확정 3월이죠. 최종 3월. 1기 확정하는 그 기간에 과표를 지금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4월 3일날 보니까 거래처 B에 전액 외상 매출한 제품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18번 문제. 일단 5천만 원 더 할까요? 그리고 4월 25일날 보니까 4월 3일에 거래처 B에 매출한 제품이 일부가 환입돼 버렸네요. 가슴 아프네요. 일부가 환입됐답니다. 마이너스 10만원 빼셔야겠네요. 환입됐으니까. 그리고 5월 1일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했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면 그냥 면세죠. 깔끔하게. 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5월 24일날 세금계산서에 발급 없이 직매장에 반출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직매장 반출이 전혀 과표에 안 잡히죠. 그 다음에 6월 5일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 C에게 증여한 견본품 샘플은 안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12일날 매입세 공제를 받은 후 대표자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간주공급의 시가에 250만 원이 잡혀야겠죠. 그 다음에 6월 23일날 보시면 미국의 거래처 D에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해서 6월 23일날 선적했대요. 그럼 분명히 나중에 곱하기 6월 23일 날에 환율을 적용하면 될 거예요. 6월 23일자로. 맞죠? 6월 1일 날 수출대금으로 이미 5만 불 중에 10,000불을 받아버렸고요. 다 환산을 해놨어요. 이미 10,000불은. 그러면 4만 불만 추가 환산하면 되겠네요. 4만 불만. 4만 불만 추가 환산하면 되는데 그 6월 23일자가 한마디로 1,100원이 지금 그 환율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100원만 잘 곱해주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4,400, 5,400인가 보죠. 5,400에다가 5,200 얼마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1064. 1억 640만 원이 이 문제의 과표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19번 문제. 부가세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4년 CTA 기출문제입니다. 말문제네요, 이 문제는. 자, 좀 풀어볼게요.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 과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걸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과표에 포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재화를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은 과표에서 빼지 말라. 이거 장려금 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장려금 준 사람이죠? 재화 공급하고 앞으로도 잘 좀 사달라고 상대방한테 손 빌면서 지급한 장려금은 과표에서 빼지 말라고 했죠. 오히려 장려품까지 얹어주면 과표에 더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에 그 대가를 구분해서 별도로 기재한 경우로서 실제 그 봉사료를 또 종업원에게 지급만 했다면
사업자가 자기 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사료 과표에 포함되지 않죠. 이건 종업원이 가져갈 거니까. 4번 보시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한다? 큰일 났네. 멀었는데요.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 더하시고 알파, 베타, 감마 싹 다 더하시고 마지막에 10% 하라고 그랬으니까 4번이 오답입니다. 5번 재화의 공급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로서 그 재화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표하라고 했으니까 5번도 아까 숫자로 풀었던 것이 말로 나왔을 뿐이죠. 이번에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단순하지만 기본 개념을 놓치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 A의 2015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 표준은 얼마냐고 물어본 문제인데요. 단 외화 환산은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돼 있으니까 환산 가지고 고민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양가로 1번 다음은 대금 지급 조건으로 중국에 있는 주 B에게 내국 생산품을 직수출했으며 공급가액은 일단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근데 뭐야 이거. 선적일이 15년 3월 5일 그리고 계약금은 3월 4일 하루 빨리 받았네요. 그리고 중도금은 6월 4일 잔금은 9월 4일 이러면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지금 실은 하나 부족하거든요. 딱 6개월이네. 딱 6개월 넘진 않았고요. 이거 중간지급 조건부인가요? 아니면 장기할부 조건인가요? 제가 지난 2절에서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장기할부는 물건부터 넘기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할부로 받는 거고 중간지급 조건부는 말 그대로 물건 넘기기 전에 중간에 지급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물건 넘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중간지급 조건부의 대표주자가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실무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잔금 거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 물건이 먼저 나갔습니까? 아니면 물건이 나중에 나갑니까? 잘 보시니까 물건이 먼저 나갔죠? 이 문제는 장기 할부인가요? 중간 지급 조건부인가요? 이 문제는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구분하는 거 중요하죠? 완전 달라요. 중간 지급 조건부하고 장기 할부는 물건이 먼저 나갔느냐 아니면 물건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고요. 이 문제는 미안하지만 단기 할부 판매네요. 왜냐하면 1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고민하시는 거예요? 제가 2절에서 누차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너무 장기 할부 판매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할부 판매가 이렇게 함정으로 나오면 다들 멍 때리시죠. 인도주의 이 원칙을 잊지 마시라고요. 게다가 또 얘는 보다시피 내국 생산품을 직수출했답니다. 직수출. 그러면 그냥 직수출하는 선적일에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머리 썼다. 정답은 그냥 100만 원. 좀 약간 허전하죠? 정답은 그냥 100만 원.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주 C에게 내국 생산품을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했대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0세율인가요? 10% 과세인가요? 0세율이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세액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야 이거 썰렁하네. 공급가액이 7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쉬운 문제고요. 원칙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 기초 이론이 없으면 뭔 소린가 하고 멍을 때리겠죠. 자, 인도일이 3월 20일이요. 수출 선적일이 4월 10일인데 문제는 일기 예정 신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가로 2번은 결론적으로 3월 20일이 귀속시기냐 아니면 4월 10일이 귀속시기냐를 동시에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일반 수출이면 무조건 언제가 귀속시기죠? 선적일인데 얘는 내국 신용장이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거래로 보고 인도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내국 신용장은 우리나라 거래로 보고 선적일 기적일이 아니라 그냥 인도일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다음은 컴퓨터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갑이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내역이다. 2015년 1기 부가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참 많이 틀리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했던 참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언제 기출 문제죠? 08년 기출 문제였네요.
자, 문제 조건이 1기였나요? 그렇죠. 1기 과세표준이죠. 문제 조건이 문제 21번에 1기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1기 과세표준이죠. 1기 과세표준.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1월 10일에 주 A에게 대형 컴퓨터를 2천만 원에 판매하고 1월 1일부터 20개월간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받기로 약속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거래 유형부터 판단하자고요. 거래 유형. 무슨 거래인지. 그리고 과표가 어떻게 잡혀야 하는지. 거래 유형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얘는 컴퓨터 판매했으니까 재화예요. 재화고 죄송합니다. 20번에 무려 나눠서 받기로 했으니까 1년이 넘어가요. 이거 한마디로 장기할부예요. 장기할부. 장기할부 귀속식이 어떻게 되죠? 회수기일 도래기 중 가셔야 돼요. 개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월 10일부터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이번 기회는 100만 원이 총 6개월 잡혀가지고 600만 원이 과표 잡히죠.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아시겠죠? 양가로 2번 1월 10일부터 20개월간 이것도 장기네요. 주 A와 컴퓨터 유지 보수 계약하고 이건 용역이네. 용역의 장기 할부인가? 뭐지 이게? 1월 10일부터 20개월간 매달 10일에 20만 원씩 받기로 했죠. 이거는 그냥 계속적 공급입니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잖아요. 제가 지난 2절에서 계속적 공급의 사례를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뭐 컴닥터 119가 계속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유지보수 해주거나 경비 아저씨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경비업체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용역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전형적인 계속적 공급이고요. 지금 20만 원씩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20개월씩 6개월에서 120만 원이 과표에 잡힙니다. 3번 2월 20일에 B에게 중형 컴퓨터를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이거 판매했으니까 컴퓨터 판매했으니까 또 재화네요. 그리고 2월 20일부터 10개월 또 나왔네요. 10개월 단기죠. 10개월이면 왜냐하면 1년이 안 넘으니까 이 문제는 단기 할부고요. 이거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인도주의 가십니다. 그러면 2월 20일 날 이미 인도했으니까요. 1000만 원을 인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현혹 자료네요. 10개월 동안 나눠봤든 몇 개월 동안 나눠봤든 그냥 1000만 원이요. 그냥 1000만 원. 참 좋은 문제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이 더 좋아요. 이 문제에서 하이라이트. 2월 20일부터 10개월간 B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이니까 이거 재화입니까? 용역입니까? 용역이죠. 용역. 용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0개월 동안 꾸준한 컴퓨터 유지보수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한마디로 계속적 공급이죠. 계속적 공급. 자, 계속적 공급은요. 얘가 지금 1년짜리예요? 1년짜리가 아니에요? 1년짜리 아니에요. 1년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라 단기 할부가 된 것처럼 얘도 장기 계속적 공급이 아니라 단기 계속적 공급입니다. 가 아니라 계속적 공급에는 장단기 관계없이 그냥 말 그대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주게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또 한 번 회수기일 도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제가 왠지 얘가 세트 같잖아요. 얘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 얘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 얘도 그냥 인도주의 기준 할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계속적 공급이라는 것은 장기 단기의 구분 없이 매달 받기로 한 것을 세금계산서 주고받으시고 돈을 잡으시면 되니까 그냥 20만 원씩 5개월 동안, 얘는 왜 5개월인지 알죠? 2월부터거든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과표에 잡히니까 100만 원이 과표에 잡힙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내면 정답은 1820만 원이 잡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참 좋은 문제죠? 자, 22번 문제는 우리 다시 한번 또 환가하는 금액이죠. 환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제가 금방 풀어드렸던 우리 세무사 2014년 문제하고 그냥 비슷합니다. 빨리 한번 구두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뭐 굳이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그냥 구두로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풀어보죠. 보세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인 김갑동은 수입 플라스틱 부품을 가지고 인형을 제조하여 보세구역 외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김갑동이 거래 징수하여야 할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김갑동은 가운데 낀 사람으로서
수입을 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일반 고객에 팔고 있습니다.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인형을 우리나라 일반 지역에 5천만 원에 팔고 있어요. 뭐만 구하시면 되죠? 얼마에 사는지만 구하시면 돼요. 보니까 양가로 2번에 수입된 플라스틱 부품에 대한 관세 가격은 한마디로 플라스틱의 물건 값이 원재료가 1,000만 원 들어가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관세율은 실은 실무에서 8%가 가장 일반적인데 얘가 관세율 20%라고 가정하면 아마 세금을 약 관세를 200만 원을 떼었나 봐요. 그 이후에 뭐 떼입니까?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 에너지, 환경세 그거 어디 갔어요? 안 떼이나 봐요. 이 품목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떼인 거예요. 한마디로 1,200만 원에 사와서 5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정답은 3,8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뭐 간단하네요. 24번 문제 풀어봅니다. 여러분 이번 챕터인 4절에서 나오는 일반 과표에 대한 계산 문제, 말 문제는 다 맞으셔야 돼요. 뒤에 나오는 5절에 매입세액을 꼬아낸다거나 6절에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를 꼬아내면 그때부터는 한두 문제 틀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챕터까지의 4절에 일반 과표에 대한 계산 문제나 말 문제는 그냥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4번 문제. 갑씨는 부가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년 4월 30일에 폐업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와 한마디로 단주공급 과표. 자, 폐업하는 시점에 사업장 내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대죠. 그 다음에 부가세 과표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품 2015년 1월 10일 날 취득원가가 200만원, 지금 시가는 180만원. 고민하지 마세요. 얘는 시가. 토지 11년에 샀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나오시는 면세. 얘는 매번 출석하고 있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2014년 1월 1일. 그러면 손가락 빼보세요. 2014년 1월 1일이니까요. 2014년 2기, 2015년 1기까지 해서 지금 2기가 지났네요. 2기. 그렇죠? 건물의 취득 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00만 원을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기장했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득가액 700만 원에 자기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빼서 별도로 구분 기재했대요. 그래도 총액인 200만 원에 산 셈이죠. 900만 원 더해서. 자, 회율까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50만 원으로 비용 잡았는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죠. 취득가액만 구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는데 이 문제는 부가세 문제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폐업일까지 사업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100만 원이랍니다. 아무 의미 없죠. 그냥 다 현혹자료에 불과하고요. 곱하기 1 빼기 5%씩 제가 아까 몇 개 지났다고 했어요. 2기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99, 80일 나오나요? 80일? 맞죠? 99, 80일 810만 원이 나와서 2개 더하면 정답은 990만 원이 되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25번 문제. 25번 문제. 마지막으로 25번 문제만 풀고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 A의 2015년 1기 과세기간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동과세기간의 부가세 과표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관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과세사업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월 3일 날 특수관계인인 주 갑에게 기계장치 수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그 당시 시가는 500만 원입니다. 이거 원래 안 잡혀 하는데 이 사람은 무상으로 공급했군요. 그러면 안 잡히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이 아니면 이건 안 잡히는 게 맞죠. 이번에 보시면 3월 8일에 재고자산을 주 을에게 1,6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다음 기에 받기로 했다는 거죠. 현혹자료죠. 판매대금을 다음 기에 받기로 했든 이번 기에 받기로 했든 그냥 무조건 일단은 1,600만 원은 넣어주시는 게 맞죠. 3번 4월 3일에 주 병에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2015년 5월, 2015년 11월, 2016년 5월에 각각 400만 원씩 회수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판매 먼저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장기 용역으로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되는 셈이니까 이 경우 이번 1기에 잡히는 것은 2015년 5월 1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하기 400만 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5월 1일 날 잡히는 장기 할부이기 때문이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5월 12일에 특수관계인이 주 정액에 자금을 6개월간 대여한 대가로 6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돼 있죠. 근데 시가로 계산하면 이자가 1000만 원이 돼야 하니까 이때는 특수관계인이니까 1000만 원 잡아야죠. 아닌 거 아시죠? 이자잖아요. 이자는 면세잖아요. 현혹자료죠. 마지막으로 양가로 5번 기계장치 생산에 사용하던 건물을 6월 28일 날 면세 사업인 과일 판매업, 이거 면세 전용이어서 간주공급 잡힙니다. 면세 전용. 과일 판매업을 제외한 주 A의 모든 사업은 과세 사업이니까 한마디로 과세에 쓰던 기계장치를 면세로 전용하는 면세 전용이어서 더하기 간주시가 나오시겠습니다. 보니까 취득일은 2014년 4월 1일이고요. 그러면 손가락 펴서서 2014년 2기, 2015년 1기 1 빼기 25%씩 곱하기 2기 지났군요. 2기 지났고 보니까 취득가액이 3천만 원이요. 감가상각 2개액이 1,500만 원인데 감가상각 2개액 의미 없고요. 2015년 6월 28일에 시가를 3,500만 원 줬는데 이것도 의미 없죠. 왜냐면 간주시가 우리는 쓸 거니까 3천만 원 곱하기 기계장치 생산에 사용하던 건물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 건물이죠.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5%씩 이기니까요. 한마디로 2,700에 4,700이죠. 싹 다 더하면 정답은 4,700만 원이 되는 간주공급의 시가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2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혼자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재화의 일반 과세표준, 제일 중요했던 재화 일반 과세표준하고 그리고 지금 금방까지 거래 형태별이 있었죠.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풀었고 이제 다음 챕터에는 우리가 다음 빈출 유형은 03의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절 내용이 제가 상당히 길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빈출 유형을 크게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나누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1, 2번을 풀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즉 간주 임대료 같은 걸 풀어볼 테니까 다음 시간 강의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